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은 개정된 지는 이제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그 시행령 작업을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지금 개정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개정령은 이미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고요. 3차가 이제 주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준비해서 올해 아마 3월 15일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는 별로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때까지 1차 개정하고 2차 개정 때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개정되었는지 위주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은 스킵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여기 개인정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개인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됩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하는 수범 대상이나 이런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여야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요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디지털 유산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하고도 관련은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아직까지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법인 단체는 개인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자기 주소나 자기 전화번호를 이제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개인 사업자의 이 개인 정보는 이게 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정보의 형태는 이게 전자적으로 됐든 손으로 썼든 이게 꼭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도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라는 개념도 사실 저희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가명정보가 들어온 취지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범위, 목적과 범위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어떤 항목을 수집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다 목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적 외로 쓰려고 하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현업에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동의받는 것도 선택 동의받는 것도 힘든데 다시 다른 목적으로 이런 거 추가적인 동의를 받으려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제 20년 8월 달에 데이터 3법 이렇게 하면서 처음 들어오게 된 개념인데요. 그 공익적 기록 보전하고 통계 작성이라든지 과학적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해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명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명 정보는 그러면은 개인 정보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식별 처리해서 우린 가명 처리했으니까 개인 정보 아니니까 안전성 확보 조치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중에 개인정보 정의를 한번 2조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그 자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같은 거는 당연히 개인정보겠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과 이렇게 결합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죠. 개인정보가 이게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이제 이 정보는 개인정보, 이 정보는 개인정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면 쉽겠지만 이게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건 개인정보야,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은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개인정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정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년 이제 그때 그 개인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개인정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개인정보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가 그냥 어떤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지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동차 등록원부라든지 이런 것들 결합해서 누구의 자동차 번호인지 다 알 수가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넓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은 웬만하면은 개인정보이다라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그 이제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라라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해석할 때 자동차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뭐 개인 정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동차 번호판만 본다고 해서 그게 누구의 자동차인지 누구인지 관련된 개인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개인 정보가 아니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된 뭐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입수 가능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도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 번호만 가지고도 그게 연결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거라도 개인정보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가 조금 이제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이제 또 오늘처럼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연형을 보면은 사실은 11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이제 훨씬 이제 10몇 년이 되었죠. 그래서 뭐 사실은 10몇 년 전에 생긴 거기 때문에 현 데이터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좀 안 맞고 뭐 인공지능에 따른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뭐 제가 계속 국회에서 다니면서 이제 개정안을 이제 준비하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 혹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1년도에 나온 이후에 또 다양한 이제 침해 사고들이 이렇게 유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뭐 N사에서 나오고 뭐 K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주민등록 처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고요. 큰 틀은 외국에도 뭐 비슷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유형에 맞도록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개념이 거의 있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와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그는 구개인정보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2차 개정 전에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출범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개인정보보호 이상하게 눌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20년 8월달에 이제 그때 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사실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관급 기관은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장관급 그 행정기관으로서 이제 개인정보권 이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인 이런 데이터 시대에 맞는 이제 법제 정비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그때 다 개정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정을 작업을 바로 시작해서 이제 또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위주로 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규정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11년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한참 오래전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나중에 보시면은 25조에 처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 고정형 CCTV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고정형 CCTV가 나왔던 배경은 뭐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거리에 보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카메라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그런 그 고정형 CCTV에 대한 이제 조항들이 처음에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설치를 하면 안 공개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뭐 시설 안전 관리라든지 다른 법령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에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데이터 시대가 오고 특히나 요즘 자율주행차도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도 많이 뭐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실제 길거리에서 뭐 직접적으로 배달 이런 서비스를 뭐 시작하거나 테스트하는 데도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때 뭐 레이더도 있지만은 카메라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자체는 당연히 개인이 들어와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개인 정보는 있는데 이런 영상 속의 개인 정보는 일반적인 이런 뭐 정형 형태 우리가 엑셀 파일로 관리하는 이런 정형 형태의 데이터와는 좀 틀리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힘들죠. 언제 누가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엄격하게 촬영 제한을 하고 특수한 경우에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들어오는데 현행 25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었어요. 고정형 CCTV로.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게 풀어주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계 이제 규제 뭐 애로들이 많아서 이게 25조 2로 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도 이제 법에서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추었기 때문에 뭐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촬영을 할 필요 없이 주로 이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정보 주체가 거부하지 않는 한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동형 영상정보 촬영기기 하면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든 뭐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이 촬영기기는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국민이 이 규정을 다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카메라를 들고 뭐 촬영하고 있는데 뭐 휴대폰 깜빡깜빡 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내가 뭐 취미를 용으로 이렇게 찍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촬영을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뭐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뭐 처벌을 받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동형 이제 기기가 이제 업무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스는 그게겠죠. 뭐 지도 스트리트뷰를 만든다고 할 때 차를 가지고 찍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흔히 이게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주차 단속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런 것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정보체가 거부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규제 이제 일원화가 됐습니다. 아까 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아까 하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3법이 개정될 때 그 오프라인 분야가 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관리를 좀 했었었고 그 온라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그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에서 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처도 나뉘어 있고 법도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 법이 3법 개정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툭 떼서 갖다 붙인 그런 형태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보시면은 이게 이 순서를 이렇게 보였는데 보시면은 한 챕터가 빠져 있을 거예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 4장, 5장 다음에 7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아까 말했던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조항을 뜯어서 6장에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6장에 집어넣어 놓고 똑같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온라인 사업자 대주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무조건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 그냥 개인정보 처리자, 그게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동의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도록 해서 서로 같은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도 좀 틀렸어요. 여기 예를 보시면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랬는데 오프라인 사업자는 5천만 원 이상 과태료인데 온라인 기업은 매출액 3%까지 과징금까지 이렇게 부과될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보면 신분에 따라서 이게 처벌 조항도 틀리고 이렇게 있고 수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었죠. 그래서 동일 규제, 동일 원칙으로 해서 유사한 것들은 다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 뭐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자로 다 통합이 되었고 뭐 일부 옛날에는 특례 규정에만 6장에만 있는 그 특례 규정에만 있던 제도들이 지금은 통합돼서 뭐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뭐 개인정보 이용 내용 통지 제도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 제공 내역 통지를 사실은 이제 약간 일요일날 이제 기준이 서로 약간 달랐어요. 거기서 매출액 기준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정보 보유량 위장 5만 명 이상 민감 고유식별 정보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수집 출처를 통지를 해야 정보 주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집 출처를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제공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오잖아요. 뭐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오시는 분들은 야 이거 스팸 아니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스팸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오니까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수집 출처 통지하고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거의 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바꿔서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꿨고 이걸 통지하는 방법도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좀 알림창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접속 링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게 다양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 조치도 사실은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아까 6장의 정보통신 서비스 특례에 따른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시 기준이 따로 있었고요. 그게 기술적, 관리적 뭐 이런 보호 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유사하지만 조금씩 또 다른 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그게 맞춰서 규정을 통합을 했고 이것들에 따른 이제 또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건 좀 통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설서도 이미 따로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드에서는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통합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마무리 작업들이 마무리되고 안내서가 나와 있다는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제 참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이미 다 알시겠지만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중요하게 꼭 따라야 될
이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저희 뭐 조사 처분 사례들 보면 크게 뭐 두 가지 형태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침해가 발생하면은 유출이 발생하면은 이제 먼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법이 뒤에 좀 설명되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조치가 되어 있냐 안 돼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만족하도록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잘하고 해킹이 아니더라도 요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봐서 조사 처분 받는 게 주로 동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게 처분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구글 메타 그 1,000억 동의를 제대로 안 받다 1,00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1월 20 이제 저번 달 1월 23일에 1차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오늘 기사 나왔는데 또 이제 항소를 해서 2차 소송을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경우처럼 이게 동의를 제대로 못 받아서 또 이런 문제가 아까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유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유출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신고가 되면 옛날에는 유출과 신고가 시간이 뭐 지체 없이 되어 있고 이게 얼마 만에 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새로 개정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통지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되었다고 해서 다 신고 대상은 아니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이제 보시면은 1,000명 이상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하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신고 안 하시면은 추가적인 뭐 가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뭐 민감 정보나 고위식별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한 건이라도 무조건 들어가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당하시는데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 건, 1,0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민감 정보라든지 고위식별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은 한 건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해킹에 따라서 이게 유출이 됐다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수로 유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3번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뭐 1번, 2번이 아니더라도 해킹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신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대리인 지정은 외국계 큰 회사인 경우에는 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 거고 유효기간이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형식적 동의 제도를 또 개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했냐니까 뭐 현업에서 하시면은 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수집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법 15조에 보면은 15조 1항부터 보면은 법적 근거들이 쭉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있거나 뭐 공공기관에서 뭘 하거나 뭐 또는 계약 체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동의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걸 필수 동의로 무조건 많이 받아왔어요. 또 그러한 관행이 나왔던 이유가 아까 6장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조건 동의받으라고 했어요. 다른 법적 근거가 거의 없이. 그러니까 뭐 온라인 서비스 가입하면 무조건 필수 동의 뭐 해서 가입하라고 쭈쭈쭈쭉 나왔죠. 근데 이게 좀 관행화가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지금 이게 관행화되다 보니까 다 무조건 필수 동의가 동의창에 동의하게 만들고 뭐 형식적으로 정부 주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하고 뭐 동의하고 이런 이제 관행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또 폐해가 뭐냐니까 필수 동의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필수적이 아닌 것들을 강제로 동의받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거나 꼭 동의 아닌 걸로도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입장에서는 꼭 동의창을 쪄서 체크를 안 하더라도 필요한 거면은 수집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동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뭐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필수 동의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동의 창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외외적으로 뭐 있어야 되는 케이스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법 23조나 24조에 보시면 민감정보나 뭐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감정보를 꼭 처리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행사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여권 번호가 꼭 써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되지만 또 필수적인 사항인 거잖아요. 내 서비스에서. 그런 경우에는 뭐 필수 동의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수 동의가 꼭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15조 1항 이제 4호에 보면은 계약 체결을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개정정에는. 그래서 불가피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불가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로서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도 좀 헷갈리고 하니까 그냥 필수 동의를 그냥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불가피를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계약에 관련해서 필수한 거는 굳이 동의를 안 받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그걸 하는데 정보 주체가 당연히 쇼핑을 하면은 배송을 해야 되니까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동의창 띄워서 이거를 합니다. 뭐 이런 동의창을 굳이 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수한 서비스면은 그냥 뭐 수집하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근데 이게 좀 뭐 찝찝하다고 하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수집한다고 명확하게 알리거나 별도 이렇게 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에 관해서도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받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서가 있습니다.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필수 동의는 어떻게 뭐 거의 없어지고 선택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그거를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리 방침 평가제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방침은 여기 계신 분들은 처리 방침이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기 전에는 처리 방침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몰랐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주로 맨 밑에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제 이게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무조건 만들어서 공개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항을 뭐 넣어서 이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도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잘하는 데는 보면은 잘 보기 쉽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처리 방침이 있는 거는 정보 주체가 처음에 동의를 하거나 또는 동의 없이도 아까 수집을 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보 주체가 이 홈페이지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어떤 걸 가져가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쓰고 있고 누구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 처리 방침을 보면은 너무 이게 뭐 보면은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든지 너무 뭐 미흡하게 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한 상반기만 한 50개, 하반기 50개 정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좀 이제 미흡한 상황이 있으면 개선 권고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잘된 케이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인센티브도 부과하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제도도 좀 개선이 됐는데요. 분쟁 조정 아마 이제 업무 하다 보면은 개인정보 관련돼서 분쟁이 이제 생겨서 저희 분쟁 조정 위원회로 분쟁 조정 제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분쟁 조정은
무조건 응해야 되는 대상이 이게 개정 전에는 공공기관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분쟁 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출입 조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고, 큰 차이점은 이제 조정안이 나왔을 때 이 조정안을 이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는 거부로 간주됐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면은 그 조정안이 수립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뭐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꼭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이것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법의 59조에 보면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아마 뭐 N번방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신당동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들 대부분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뭐 심부름센터에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가 뭐 부탁해서 뭐 알려줬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개인정보를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해서 그렇게 처벌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는 사실은 세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59조 3호의 이용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원인의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남이 야 이런 건 뭐 좀 알려줘 뭐 이런 것들에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줘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벌 사항입니다. 뭐 벌금도 있고 뭐 형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까 공공 분야에서 아까 개인정보가 사적 이용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을 위해서 아까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법 29조에 따른. 거기에 여기에 별도의 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중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지자체나 큰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개인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련되는 집중관리 시스템 리스트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별도로 좀 강화된 기준이 별도의 챕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건 뭐 상세한 거는 보시면 됩니다. 요지는 그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그런 집중관리 시스템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 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인사 연동 이런 것들 인사 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잘 연동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 이전도 이제 좀 다양화됐는데요. 국외 이전도 사실은 옛날에는 거의 동의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저희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서로 개인정보 수준이 비슷하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유럽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저희도 유럽을 그렇게 인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서로 개인정보 수준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아직까지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ISMS-P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인증을 받은 이런 회사인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그 과징금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관련 매출액의 3%였는데요. 이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지 커졌습니다. 과징금 규모 상한선이. 그렇지만 무조건 전체 매출액을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관련 매출액은 빼주긴 합니다. 근데 이전과 달라졌던 거는 관련 매출액 입증을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관련 매출액의 입증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고요. 자,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이제 개정 사항을 빨리 말씀드리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안내서가 작년에 마련해서 된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로 어떤 게 자동화된 결정이냐? 요즘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채용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채용할 때 인적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 나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요건, 거부권,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주요한 기준과 개인정보 유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주로 또 관련된 것이 아까 때문에 채용도 있지만 FDS 해가지고 부정 이용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정을 무조건 삭제해버린지 박탈해버리면 나의 중대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결정은 뭐냐? 뭐 사람의 개입 없이 이런 것들 완전 자동화된 이루어진 뭐 이런 것들인데 쭉 참고하시고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면은 안내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 의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PO 자격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 이제 개입을 통해서 CPO의 전문성, 독립성 때문에 들어왔고 기억하실 거는 CPO는 되려면은 2+2 해서 총 4년의 전문성 기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2년은 최소 개인정보 보호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경력 최소 2년 플러스 총 4년의 이게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CPO 경력 인정할 때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얼마 인정이 되고 뭐 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CPO 지정 의무 대상은 아까 뭐 100만 명 이상, 1,500명 이상이면서 이런 경우가 아까 일정 기준을 가진 이게 CPO가 선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공부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공부 말씀 관리 수준 평가에서 이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보호 수준 평가로 해서 매년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손해배상 보장 이제 아까처럼 뭐 유출 사고 났을 때 이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보장을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이제 공제에 가입하라든지 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기존에는 1,000명 이상 이용이고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좀 범위를 늘려서 1만 명이고 매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아까 제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양한 안내서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형 뭐 안내서도 있고 다양한 안내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동의를 어떻게 하고 다양한 처리에 관련된 종합적인 안내서를 지금 일단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고 최종 확정해서 저희 상반기 내로 이제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안도 한번 보시면은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 뭐 오늘 딥시크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 AI 학습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학습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특례도 지금 고민하고 이제 법을 좀 개정을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산업 혁신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스톱, 뭐 사전 적정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오늘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뭐 빨리빨리 진행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업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내가 준수할 수 있을까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이제 원스톱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빨리 답변 주는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돌아가셔서 뭐 아까 안내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위원회로 해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